아들 의혹에 곤혹 붙잡고 울었다. 자, 지금 이재명 후보 아들 관련해서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죠.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허심탄회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얘기부터 듣고 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요? 많이 하는 편이고, 뭐 술도 한 잔씩 하고, 네. 가끔씩 고기도 사주고, 그러는데, 어쨌든 제가 2018년 말, 그러니까 그때 제가 기소되고, 그 재판 때문에 한 2년 정신없었고, 최근까지는 사실은 제가 좀 가까이 못하는 바람에 그 사이에 일이 좀 벌어져 버렸어요. 아, 그래요? 네네. 네. 의혹이 일고 나서 아드님하고 이렇게 얘기해 보셨어요? 뭐 당연히. 네. 네. 뭐 뒤에서 붙잡고 울었죠. 네. 권영범 기자. 네. 일단 이재명 후보 지금 들었던 이 발언만 봤을 때는 글쎄요. 저도 뭐 물론 아빠지만 아빠 입장에서는 참 절절하긴 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 말씀하신 것처럼 아들 문제로 아주 곤혹을 지르고 있는데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방금 보신 것처럼 아버지로서 아들에 대한 안타까운 심경을 밝혔습니다.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요. 이 후보 재판 때문에 가까이 못하는 바람에 일이 벌어졌다면서 이 의혹이 일고 난 뒤 아들과 대화를 했고 붙잡고 울기까지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좀 절절함까지 느껴지죠. 이 후보는 앞서 지난 2018년 지방선거가 끝난 뒤에 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재판을 받게 되면서 이 후보가 자식들에게 미처 신경을 쓰지 못했단 이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금 듣진 않았지만 소위 얘기하는 의혹 기획설 관련해서도 언급을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여권 일각에서 이 상습 도박 등 이 후보의 아들에 대한 이번 의혹이 이른바 사찰 기획 아니냐 이런 주장이 제기가 됐습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일단 잘못했으니 죄송하다며 고개부터 숙였는데요. 다만 이 후보의 아들이 이 인터넷 커뮤니티의 사이트에 남긴 글에 대해서 본인이 못 지우는 건데 이걸 도대체 왜 알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한다면서 이 의구심은 여전히 남겨뒀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이거 하나만 좀 짚고 갈게요. 보면 뭐 거듭 뭐 사과 입장, 뭐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소위 얘기하는 이 기획설 관련해서 처음으로 언급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어제 박광원 공보단장이 그랬어요. 공작설 이거 아무한테도 도움되지 않는다. 네. 언급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후보가 직접 이 문제에서 언급을 했단 말이죠. 요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김남국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이게 이제 이 윤 후보 측의 한 변호사가 택시를 타고 가는데 이거 우리 터뜨려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뭐 택시 기사들한테 제보를 받았다. 뭐 이런 주장을 하면서 이제 기획서를 기름을 부었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없는 사실을 있다고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있는 사실을 이제 그 언론을 통해서 이제 보도로 된 것인데. 시인도 했잖아요. 그렇죠. 시인도 하고. 더군다나 이게 이제 도박 사이트라는 게 이제 이재명 후보는 본인이 탈퇴를 했는데 어떻게 이제 그 글을 지울 수가 없어서 네. 그걸 어떻게 이제 알았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도박이라는 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이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내에서도 이 아이디를 가진 이 그 참가자가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었다는 소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충분히 그 내부에서도 이런 어떤 이 불법 도박을 하는 사람들 내에서도 이재명 후보 아들이 도박 사이트에 들어온다는 소문은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때도 소문이 있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글을 또 굉장히 많이 남겼어요. 지금 처음에 보도한 것만 지금 확인된 것만 한 200건 정도의 이제 글을 남겼단 네. 말이죠. 그 사이트에다가 또 한 번에 동시에 한 4개 정도 아이디를 가지고 접속을 해서 게임을 하고 그 게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이제 많은 댓글을 남기고 이제 그렇다 보니 그 뭐 예를 들어서 그쪽 관련자가 아니면 충분히 뭐 제보가 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이재명 후보가 본인이 지금 처음부터 유지한 기조가 계속 사과했던 그런 기조인데 네. 이제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봤듯이 이제 이게 뭔가 기획된 거 아닌가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사과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저는 이거는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뭐 선거라는 게 지금 상대방이 치열하게 붙고 마찬가지로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다들 이런 부분을 지금 파헤쳐내고 이걸 언제 터뜨릴지 또 언제 이야기를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고민하고 있는 거는 서로 간에 다 마찬가지거든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제 그렇다면 이걸 굳이 지금 기획서를 퍼뜨려서 그렇게 도움이 되겠는가. 오히려 이런 사안은 사실은 사실관계보다는 네. 문제는 후보 진영이 어떻게 진정성을 가지고 사과하냐에 따라서 여론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사실 뭐 어떡하겠습니까? 자식이 그렇고 또 윤석열 부인이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있는데
그거를 후보들이 지금 뭔가 뚜렷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뭐 벌어진 일이고 뭐 주워 담을래야 주워 결국 담을 이제 수 없죠. 국민이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달려 있거든요. 그 인식은 결국 후보가 어떻게 끊임없이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고 또 이제 이 국민들 사과를 하고 국민들의 용서를 구하느냐, 저는 그 자세에 있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토를 달다 보면 문제의 본질이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어제 인터뷰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짚고 가겠습니다. 이동석 기자. 네. 어제 인터뷰에서 보니까 경쟁자죠. 윤석열 후보에 대한 평가도 빼놓진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아는 게 없다 이러면서 평가절하하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어떤 말을 했는지 영상을 통해 만나보시죠. 전반에 대한 좀 파악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한 게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좋은 전문가를 적재적소에 잘 쓰면 되지 않습니까? 본인이 이 세상을 모르면 거기에 맞는 전문가라는 걸 어떻게 압니까? 결국 본인이 모르면 소위 비선 이 참모들 사이에 의견이 휘둘리게 되는데 그걸 어떻게 통제합니까?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가장 큰 문제는 일머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작은 도구를 맡겨놨더니 일을 잘해서 성과가 있더라. 네. 일 잘한다. 이게 저의 유일한 그 자산이거든요. 후보께서 일머리라는 말의 뜻을 모를 리는 없고 설마 그걸 모르겠어요. 써준 거 읽으시다가 실수하신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본인 역량이 안 되니까 전문가들에게 계속 맡긴다고 한다. 본인 스스로가 일을 못한다고 인정한 셈이 돼버렸다. 이렇게 평가절하해버렸는데요. 그러면서 내가 모르니까 전문가에게 맡기면 되는 게 아니겠냐. 이런 말씀을 스스로 한 격이라고 이재명 후보는 평가를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이 방향은 정해야 한다. 그러면서 일을 잘하는 건 본인의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부분이라면서요. 스스로 칭찬하기까지 했는데요. 윤석열 후보와 이렇게 차별화를 두는 목소리를 계속해서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권 기자. 네. 지금 이재명 후보 아들 논란 더불어서 이슈가 하나 더 있어요. 자, 대립이냐 아니면 차별화냐. 지금 현 정부 정책과 각을 세우는 발언을 연일 하고 있어요. 여기에 김부겸 총리가 나섰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문재인 정부의 충돌 양상 심화하는 분위기인데요. 이 후보는 이 한시적 양도세 중과 유예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다주택자의 매물을 이끌어서 이 부동산 가격을 낮추려면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미뤄야 한다는 겁니다. 이 후보가 청와대가 양보하면 좋겠다, 계속 반대하면 당선돼서까지 하겠다면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미 여러 차례 걸쳐서 양도세 중과 유예 불가 방침을 거듭 밝혔는데요. 하나씩 살펴보시면요. 박수현 국민소통수석 지난 18일에 양도세 중과의 완화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16일엔 이호승 정책실장이 양도세 같은 근간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4일에는 이철희 정무수석이 민주당 지도부를 만나서 양도세 중과 완화에 반대한다는 청와대 입장을 직접 전달하기까지 했는데요. 그럼에도 이 후보가 이 뜻을 굽히지 않자 이번엔 김부겸 국무총리까지 나선 겁니다. 김 총리는 양도세 중과 부분은 도입 시 1년간 유예 기간을 줬다면서 정부 정책의 신뢰를 떨어뜨려서 정부로서도 양도세 중과 유예 부분들은 동의하기 어렵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번 김 총리의 발언은 이 후보를 향해서 청와대가 다시 한번 고강도 압박을 가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자, 그럼 이재명 후보, 이 부분과 관련한 이재명 후보 그리고 김부겸 총리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예상외로 많이 폭등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부담이 매우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책이란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너무 이제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일반 가게가 갖는 피해가 너무 크다. 이런 것들은 줄여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만 양도세 중과 부분은 또 다릅니다. 왜냐하면 도입 시에 우리가 한 1년간 예유 기간을 줬거든요. 그럴 때 정부 정책에 대해서 전혀 동의를 하지 않은 분들이 여유 공간을 준다고 해서 그분들이 매물을 내놓을 거다. 그건 저희들은 조금 납득하기 어렵고요. 그러면 그때 정부를 믿고 이 주택을 처분한 분들이 있죠. 그렇죠. 그런 분들은 또 피해를 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정부 정책의 신뢰가 떨어져서 정부로서 양도세 중과 유예 부분들은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부 정책에 신뢰가 떨어져서 이재명 후보 발언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다. 김부겸 총리의 말이었습니다. 윤 의원님, 저는 오늘 이 기사 중에 오늘 제가 본 기사 중에 이 부분이 가장 눈에 띄더라고요. 공시가 인상, 가상자산 과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모두 1년 유예. 왜 1년인가? 그렇다면 1년 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이 부분이 가장 눈에 띄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게 바로 불신을 줄 수 있고 그다음에 원칙이 없다 이런 인상을 줄 수 있어요. 셋 다 조목조목 따져보면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뭐 논란이 여전히 있지만 받아들일 만합니다. 왜냐 뭐 거래소 정비라든지 아니면 다른 투자 자산과의 형평성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가져보자. 뭐 젊은 층이 꼭 여기에 투자를 많이 했다 안 했다를 떠나서 그러나 공시지가 현실화의 속도를 조절하자. 그리고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자. 이거 두 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어요. 우선 첫째는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 그리고 이재명 후보 역시도 여러 차례 동의했던 게 재산세는 줄이고 재산세는 올리고 거래세는 좀 낮춰주자 이거잖아요. 재산세라는 게 대표적으로 뭐 종부세, 재산세, 부동산세 관련해서 이거 아니겠어요? 네. 자, 거래세는 양도세잖아요. 그러나 다주택자는 투기적인 목적이 많다라는 이유 때문에 좀 따로 관리하겠다 이런 거였잖아요. 그에 대해서 1년간 유예를 이미 기간을 줬던 거는 아까 김부겸 총리의 설명이 쉽게 잘 돼 있어서 저는 뭐 더 중언 부언은 하지 않겠습니다. 문제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추진할 경우 그 두 정책이 지금 충돌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세와 거래세는 재산세는 좀 더 높이더라도 거래세는 좀 낮춰주자. 이게 지금 충돌을 할 경우 그러면 도대체 정부 정책이 어디로 가는 거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1년 물론 앵커가 지적한 것처럼 1년 후에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데 대개의 경우에 특히 세제는 시장에서 생길 수 있는 그다음에 당사자들이 받을 급격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하라는 차원에서 유예 기간을 두는 거거든요. 네. 그게 뭐 1년이라는 건 굉장히 행정 편의입니다. 왜 꼭 1년이 정답이냐 이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재명 후보에게서 나온 모든 정책이 다 1년만 유예하자기 때문에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신뢰의 상실과 함께 원칙이 도대체 뭐냐. 원칙이 없다. 그 원칙이 없어지면 실용주의라는 좋은 평가는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뭐 당장 표를 얻는다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정치인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건드려서는 안 되는 원칙이 있는 거고요.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조금 바꿔도 되는 그런 사안이 있는 거죠. 네. 제가 보기에 부동산 정책이라는 건 시장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바꿨다가 다시 또 뒤집었다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차라리 기간을 조금 더 천천히 가는 이런 게 맞는 거지 기본 원칙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동석 기자, 우리 하나만 더 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보면 상당히 좀 혼전 상황이에요. 이럴 때마다 항상 나오는 얘기가 바로 이낙연 전 대표의 등판 얘기거든요. 맞습니다. 물론 이낙연 전 대표 언제 등판할 거냐 뭐 몇 달 전부터 나온 얘기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진짜 등판이 임박했다 이런 얘기가 어제 오늘 솔솔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정치권에서 현재 이낙연 전 대표의 등판 시기 언론에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곧 이재명 캠프에 등판할 것이란 보도가 현재 잇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 측 관계자가 이런 목소리를 냈는데요. 공개적으로 나서는 시기와 방법을 놓고 선대위가 현재 협의를 하고 있다. 늦어도 연말 연초를 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런 말을 내놨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등판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 부분인데요. 이재명 후보와 조만간 공개 행보를 함께 나설 수도 있다는 분석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등판할 경우에 얼마나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지도 관심인데요. 분명한 건 여권 총결집 분위기가 지지층 결집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민주당 관계자들은 환영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과연 이낙연 전 대표의 등판이 이재명 후보에게 어떻게 작용을 할지 이 부분도 상당히 좀 관심이 가는 대목이긴 합니다.